한 프랜차이즈 제국이 불과 5년 만에 법정의 문턱까지 밀려났습니다. 바로 국민차돌이라 불리던 이 차돌입니다. 6,900원짜리 차돌박이 한 접시로 외식업계를 뒤흔들었던 그 브랜드가 왜 정점에서 추락으로 방향이 뒤바뀌었을까요? 2021년 전국 327개 매장이라는 고지를 찍은 뒤 4년 만에 100여 개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점주들에게는 원하지도 않는 재료를 강제로 떠넘기더니 회사가 어려워지자 과징금도 면제받고 점주들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갑질의 아이콘이 어떻게 배째라의 상징이 되었는지 그 궤적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327개라는 숫자는 결과였습니다. 균열은 더 먼저 났습니다. 그 첫 흔적은 손맛 없는 고깃집이라는 시스템 그 자체에서 시작됩니다. 2차 돌의 창업 철학은 명쾌했습니다. 숙련된 주방장 없이도 돌아가는 가게. 단 5일 교육이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본사는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숯불 대신 철판을 놓고 상추와 쌈장을 치우고 오직 차돌박이 하나로 승부를 받습니다. 불판 온도는 몇 도로 맞춰야 하는지, 고기 두께는 얼마여야 하는지, 굽는 시간은 몇 초인지, 심지어 접시를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까지 모든 것을 매뉴얼로 만들었습니다. 요리사의 감각보다 효율을, 오랜 경험보다 빠른 회전율을 선택한 것입니다. 회전율이란 같은 자리에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손님이 빨리 먹고 나가면 그만큼 다음 손님을 더 받을 수 있으니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 공식은 외식 창업을 꿈꾸는 예비 점주들에게 실패 없는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2017년 서울 강남의 한 골목에서 첫 간판을 올린 뒤 확장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문을 연 지 2년 만에 100호점을 돌파했고 3년 차에는 200호점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전국 327개 매장이라는 고깃집 프랜차이즈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민차돌, 술 한잔 생각날 땐 이 차돌이라는 광고 문구는 20대와 30대를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차돌박이 성지라는 글이 넘쳐났고 주말 저녁이면 매장 앞 대기줄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완벽함은 동시에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건 경쟁자도 손쉽게 뱉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인기가 높아질수록 시장에는 비슷한 브랜드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노골적이었던 곳이 바로 1차돌이었습니다. 메뉴 구성부터 간판 디자인, 심지어 광고 문구까지 일반 손님들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2차돌 본사는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고 2018년부터 시작된 상표권 다툼은 무려 4년이나 이어졌습니다. 2022년 법원은 마침내 2차돌의 손을 들어주면서 1차돌 측에 5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승리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어야 했습니다. 원조라는 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가장 뜻밖의 순간에 기록됩니다. 바로 이 승리를 기점으로 2차돌 제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차돌의 성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가격표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차돌박이 1인분에 6,900원. 2017년 기준으로도 충분히 파격적이었고 2024년 물가로 따지면 거의 믿기 어려운 가격입니다. 보통 고깃집에서 차돌박이 한 접시를 시키면 1만 원이 훌쩍 넘는 게 당연한데 이 차돌은 어떻게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철저한 원가 절감에 있었습니다. 먼저 숯불 대신 가스 철판을 사용해서 설비비와 관리 인건비를 크게 줄였습니다. 숯불 고깃집은 숯을 관리하고 화력을 조절하는데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반면 철판은 버튼 하나로 온도 조절이 끝납니다. 또한 상추, 깻잎, 쌈장 같은 밑반찬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식재료 원가도 낮췄습니다. 메뉴를 단순하게 만들어 주방 인력도 줄였고
손님들이 빨리 먹고 나가도록 해서 같은 자리에서 하루에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매장을 어디에 열지도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강남, 홍대, 신촌처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에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가성비 좋은 고깃집이라는 소문을 만들고 그 유명세를 바탕으로 지방까지 뻗어나가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까지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이었던 매장이 2020년 이후에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같은 전국 주요 도시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던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었습니다. 2017년 당시 호주에서 수입하는 차돌박이 도매 가격은 1kg당 1만 원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배로 물건을 나르는 비용이 치솟았고, 호주에서는 심한 가뭄이 이어졌으며 미국에서는 소에게 먹이는 사료값이 폭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겹치면서 수입 쇠고기 가격이 무섭게 올랐습니다. 2023년에는 차돌박이 도매 가격이 1kg당 2만 원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원가가 30% 이상 뛴 것입니다. 문제는 가격을 올릴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6,9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가격표가 아니라 이차돌이라는 브랜드 그 자체였습니다. 이 가격을 건드리는 순간 브랜드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고 본사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가격은 그대로 두고 원가가 오른 만큼의 손해는 점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5,100만 원씩 벌던 가게가 3천만 원대로 주저앉는 사이 고기를 사오는 비용은 계속 올랐습니다. 남는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가게 문을 열면 열수록 오히려 손해가 나는 구조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원가 상승으로 점주들이 힘겨워하는 동안 본사는 무엇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본사의 대응은 점주들의 부담을 더 키우는 방향이었습니다. 2021년 말에 327개였던 매장 수가 2022년 말에는 287개로 줄었습니다. 딱 1년 만에 40개의 가게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2023년 말에는 180개로 더 줄었고 2025년 4월 기준으로는 108개만 남았습니다. 불과 4년 사이에 220개가 넘는 매장이 사라졌습니다. 계산해보면 한 달에 5개 이상씩 폐업이 이어진 셈입니다. 이렇게 매장이 줄어드는 와중에 본사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본사는 새 메뉴를 만드는 데 필요한 17가지 재료를 전국의 모든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점주들에게 미리 동의를 받거나 주문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본사 트럭이 와서 주문한 적도 없는 식재료 상자를 내려놓고는 돈을 내라고 청구서를 보낸 것입니다. 새로 나온 메뉴는 손님 반응이 별로였고 팔리지 않은 재료들은 창고 한켠에 쌓여만 갔습니다. 그런데 본사는 이 재료들을 다시 가져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점주들은 팔지도 못하는 재료값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본사는 은박으로 된 보냉백, 떡볶이를 담는 용기 세트, 수저 세트 같은 물품도 무조건 본사에서만 사도록 강제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시중에서 얼마든지 더 싸게 살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인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계약서에는 더 충격적인 조항이 있었습니다. 만약 점주가 본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물건을 사면 그 금액의 3배를 손해배상으로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00만 원어치를 다른 데서 샀다가 걸리면 300만 원을 물어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점주들 입장에서는 선택권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본사는 가게 위치가 서로 다른데도 전국 평균 매출을 보여주면서 마치 어디서든 그 정도는 번다는 식으로 예상 수익을 부풀려 알려줬습니다. 서울 강남과 지방 소도시의 상권이 같을 수 없는데 똑같은 숫자를 들이밀며 창업을 권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기대를 갖고 뛰어든 점주들은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져 갔습니다. 예상했던 매출은 나오지 않고 본사에서는 계속 돈을 내라고 요구하니 버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재료 강제 구매, 비싼 값에 특정 업체에서만 물건 사도록 강제, 다른 데서 사면 3배 배상, 부풀려진 매출 정보 제공, 본사가 점주들에게 저지른 갑질의 목록입니다. 이 행위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잠시 뒤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본사가 점주들에게 갑질을 하는 동안 정작 본사 내부의 고가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회사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살펴봐야 합니다. 재무제표란 회사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정리한 성적표 같은 문서입니다. 2019년에 본사는 564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57억 원의 영업이익을 남겼습니다. 영업이익이란 회사가 본업으로 벌어들인 순수한 이익을 말하는데 57억이면 꽤 건강한 수준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매출이 617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아예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적자란 건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아서 손해를 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매출은 391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영업 손실이 약 51억 원, 최종적으로 1년 동안 잃어버린 돈이 13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1년 사이에 3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가맹점 숫자가 줄었다고 해도 이 정도 규모의 손실은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 생긴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2023년 재무제표에서 수상한 돈의 흐름이 발견됐습니다. 그해 영업외 비용이라는 항목이 1년 만에 무려 6배나 뛰어서 85억 원에 달했습니다. 영업외 비용이란 회사의 본업인 장사와는 직접 관련 없이 나간 돈을 말합니다. 이 85억 원 안에 뭔가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2019년에 다른플러스는 회사 대표 개인이 갖고 있던 이차돌이라는 상표권을 44억 9,500만 원에 샀습니다. 상표권이란 이차돌이라는 이름과 로고를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거래에서 실제로 현금이 오간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알고 보니 회사가 이미 대표 개인에게 빌려준 돈 45억 원이 있었는데 이 빚과 상표권 가격을 서로 맞바꾼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표가 회사 돈 45억 원을 가져간 상태에서 그 돈을 갚는 대신 자기가 갖고 있던 상표권을 회사에 넘긴 것입니다. 회사에 진짜 현금 45억 원은 대표 개인 주머니로 들어갔고 그 빈자리는 상표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가 대신 채운 것입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다른플러스가 회사 주인이나 그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이 무려 48억 원이나 됐습니다. 회사는 이미 빚이 자본금보다 많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완전 자본 잠식이란 회사 재산을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48억이라는 큰 돈이 또다시 주인 쪽으로 흘러나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거래도 있었습니다. 2023년에 다른플러스는 부산 남포점, 울산 대공원점, 강남 본점 등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직영점 4곳을 약 14억 5천만 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고 장부에는 전부 손해 처리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게들을 산 회사는 대표가 지분 100%를 가진 또 다른 개인 회사였습니다. 점주들에게 갑질을 하고 회사 돈을 빼돌리던 본사는 결국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2월 11일 설 연휴가 막 끝났을 무렵 본사 다른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기업회생이란 쉽게 말해서 회사가 스스로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됐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을 조정하고 회사 구조를 다시 짜는 절차입니다. 사흘 뒤인 2월 14일 법원은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강제로 돈을 받아내려는 행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9일 정식으로 회생 절차 시작이 결정됐습니다. 점주들이 분노한 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본사가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2달이 다 되도록 점주들에게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한 점주의 말에 따르면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없었고 본사에서 연락도 없어서 회생 절차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회생 신청을 한 지 꽤 지났는데 점주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이 확인한 채권자 목록에는 총 117명이 올라 있었습니다. 채권자란 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117명 대부분이 은행이 아니라 점주들과 식재료 납품업체들이었습니다. 본사에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 대부분이 함께 장사를 해온 파트너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서 이들이 돈을 받아내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5개월 뒤인 10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의 갑질에 대해 공식적인 제재를 내렸습니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본 4가지 행위, 재료 강제 구매, 허위 매출처 정보 제공, 특정 업체에서만 물건 사도록 강제,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 이 모두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확인되면서 시정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시정명령이란 잘못된 행동을 고치라는 정부의 공식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점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든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4가지 중 3가지는 원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과징금이란 법을 어긴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본사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면제해 줬습니다. 점주들 입장에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본사는 몇 년 동안 재료를 강제로 떠넘기고 비싼 값에 물건을 사게 하고 다른 데서 사면 3배를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점주들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던 본사가 정작 회사가 어려워지자 법원의 보호막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갑질에 대한 벌금도 면제받았고 점주들에게는 2달이 넘도록 한마디 설명도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배째라는 거냐는 분노가 터져나온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본사 내부의 부실과 갑질만이 2차도를 무너뜨린 건 아니었습니다. 바깥 환경의 변화가 그 균열을 더 빠르게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이후 외식업계 전체를 뒤흔든 여러 위기가 겹쳤습니다. 먼저 인건비 상승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매년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아르바이트 직원 1명을 쓰는데 드는 비용이 점점 커졌습니다. 고깃집은 손님에게 고기를 구워주거나 불판을 갈아주는 등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점보다 인건비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점주들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다음으로 경쟁의 격화가 있었습니다. 가성비 좋은 고기라는 틈새 시장에 수많은 경쟁자들이 뛰어들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비슷한 콘셉트의 브랜드를 내놓았고 동네 개인 식당들도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손님을 끌었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고깃집이 여기저기 생겨나면서 예전처럼 2차 돌만 줄 서서 기다리는 풍경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손님들 입장에서는 굳이 2차 돌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외부 충격은 2차 돌만 겪은 게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도축 4일 이내 신선육이라는 콘셉트로 주목받던 유통 스타트업 정육각도 재정이 나빠져서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법정관리란 앞서 설명한 기업회생과 같은 말입니다. 정육각이 인수했던 친환경 식품 브랜드 초록마을 역시 전국에 38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다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외식업, 축산업, 유통업, 업종은 서로 달랐지만 결말은 같았습니다. 빠르게 몸집을 키우면서 남기는 이익은 아주 적게 가져가는 구조가 외부 충격을 버텨낼 힘을 남겨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2차 돌에게 특히 치명적이었던 건 6,900원이라는 가격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원가가 오르면 가격을 조금씩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돌은 그 가격표가 브랜드의 핵심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면 존재 이유가 흔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성비의 상징이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 것입니다. 손님들은 1만 원짜리 고깃집에는 더 좋은 고기나 서비스를 기대하지만 6,900원짜리에는 당연히 이 가격이라는 생각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여러 가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료값 상승, 경쟁 심화, 손님들의 피로감. 하지만 본사는 그 신호를 읽지 못했거나 읽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빠르게 커온 관성이 너무 강했고
자기네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착각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위기를 느낀 본사는 뒤늦게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2024년 4월, 이차돌 플러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브랜드를 바꾸는 리뉴얼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리뉴얼이란 기존 브랜드의 이미지와 메뉴, 인테리어 등을 새롭게 바꾸는 작업을 말합니다. 오래 숙성시킨 안창살이나 토시살 같은 좀 더 비싼 부위를 메뉴에 추가하고 점심 전용 메뉴와 전골 시리즈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무조건 싼 가격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이라는 방향으로 틀려는 시도였습니다. 실제로 리뉴얼 1호점인 증미역점은 바꾸기 전 석 달 평균 매출이 6,100만 원 정도였는데 리뉴얼 후 한 달 만에 1억 원을 넘겼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약 50개 지점이 추가로 2차 돌 플러스 전환을 준비했습니다. 전략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6,900원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서 손님 한 명당 쓰는 금액을 높이고 메뉴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리뉴얼을 시작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본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자 본사의 지원은 사실상 멈춰버렸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광고가 끊겼고 마케팅 행사도 사라졌습니다.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던 물류 시스템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점주들은 힘든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본사 지원 없이 직접 홍보를 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보거나 아예 2차 돌 간판을 내리고 다른 이름의 가게로 바꾸거나 그것도 안 되면 완전히 문을 닫거나 본사의 도움 없이 2차 돌 플러스라는 새로운 콘셉트를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부위는 당연히 원가가 더 높고 새 메뉴를 알리려면 따로 돈을 들여야 했습니다. 브랜드 변신은 본사 주도로 설계됐지만 그 비용과 위험은 결국 또다시 점주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외부에서 회사 장부를 검사하는 감사인은 2023년에 한정 의견을 냈었습니다. 한정 의견이란 장부의 일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아예 의견 거절을 내렸습니다. 의견 거절이란 회사가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아서 장부 전체를 믿을 수가 없으니 아예 의견 자체를 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감사인은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재무제표와 관련 자료를 아예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화의 방향은 맞았을지 몰라도 그것을 실행할 체력이 본사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2차 돌의 추락은 단순히 유행이 지나서 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점주들이 힘들게 모은 돈으로 세워진 본사가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됐는지를 보여주는 기업 윤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얼마나 수상한 경로로 회사 주인과 그 주변으로 흘러나갔는지를 드러낸 경영 구조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는 단순히 파산을 늦추는 시간 벌기가 아닙니다. 법원의 관리 아래에서 빚을 조정하고 어떻게 회사를 살릴 것인지 계획을 세우며 정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심사받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진짜 회생은 장부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를 되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2차 돌이라는 이름이 다시 시장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점주들과 손님들에게 잃어버린 지심부터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례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화려한 광고나 장밋빛 수익 전망만 보지 마십시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단 1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공정거래위원회 간행사업 정보 공개서를 찾아보십시오. 본사의 재정 상태가 건강한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외부 감사인이 장부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한 적정 의견인지 한정 의견인지 아니면 의견 거절인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갑질을 하다가 어려워지면 배째라로 나오는 본사. 이런 일이 2차 돌에서만 벌어진 특수한 사례일까요? 아니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구조적인 문제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화려한 광고를 보고 창업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2의 2차 돌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한때 전국을 뒤흔들었던 가성비 고깃집 2차 돌은 과연
법정 관리라는 터널을 지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차 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무너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2차 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회생 절차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점주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차 돌과 비슷하게 급성장했다가 한순간에 무너진 또 다른 프랜차이즈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민낯, 점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들을 계속해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내 소중한 돈을 지키는 정보,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